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이고 동대문에서 신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신발 장사가 이제 거의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거진 평생을 신발 장사를 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고 집도 사고 제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장사엔 나름 도같아서 매장도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집이 위치한 동네엔 4층짜리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제 위론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어려서부터 오빠는 공부를 잘했고 전 그다지 공부엔 흥미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은 아들 집안의 장남 무누나며 모든 지원의 포커스를 오빠에게 집중했었죠. 오빤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은행에 들어가 지점장까지 지내고 몇 년 전 퇴임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오빠였고 운동회 날이나 소풍날, 도시락도 오빠 도시락엔 김밥 외에 늘 소불고기가 곁들여질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자란 오빠이죠. 학원도 오빠가 4개 다니면 전 1개, 철이 바뀌며 옷을 사도 오빠는 대여섯 벌, 전 한두 벌. 좀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란 저입니다. 전 어린 시절 다른 집 딸들은 다 그런 차별을 받고 자라는 줄 알았죠.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부모님께서 유달리 오빠에게 지원 공세를 했다는 사실을 머리가 굵어가며 알았죠. 막상 성인이 되어선 오빠가 은행에 다니며 버는 월급보다 제가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많아서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어디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을 때 금전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건 되려 저였죠. 오빤 그런 제게 지금도 고마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종종 표현합니다. 미수가, 넌 큰딸도 아닌데 우리 집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구나. 어려서 지원은 내가 더 많이 받고 대학은 나만 갔는데 매번 네가 이렇게 부모님께 큰 돈을 써서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 고맙기도 하고 오빠도 공부 말고 너처럼 장사나 할 걸 그랬다. 오빠는 가끔 제게 농담 삼아 공부 말고 장사나 할 걸 그랬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는 제가 싱글맘으로 살면서 나름 알짜배기 재산을 일군 것에 대한 치아와 부러움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제가 반백살 훌쩍 넘은 나이가 된 지금 살면서 뭘 이루고 살았나? 생각할 때 알부자 소리 들을 정도의 자산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 은행에 가도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직원들이 뛰쳐나와 바로 대기업 시 업무가 가능한 코너로 데리고 가고 커피도 대접받는 정도의 예금 자산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살며 이룬 것이 그저 돈뿐인 것 같아 씁쓸해서 드리는 말씀이랍니다. 전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도 동대문서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3년째 되던 날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전 아들을 홀로 키우며 참으로 억척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빚을 져서 장사를 시작한 형편이었죠. 저와 남편은 근거리 업장에서 장사를 하다 자연스레 눈이 맞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서로 가진 게 워낙 없이 결혼하다 보니 반지하 단칸방이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까지 태어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던 차에 남편과 사별까지 하게 된 거였죠. 전 남편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고도 길게 슬퍼할 여유 없이 바로 친정 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친정집에 아들을 맡기고 바로 가게로 출근해서 종일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다시 잠든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장사했는데 다행히 제가 장사 수완이 좀 좋은 편이라 날이 갈수록 매출도 늘고 아들과 살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야금야금 재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오빠의 조언으로 펀드니 주식의 투자도 적당히 하고
또 경기도 인근에 사두었던 부동산이 호재를 보는 바람에 전 좀 빠른 시간에 자산가가 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없지만 아들과 돈 걱정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도 아주 잘하는 아이였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일이 없는 착한 아들이죠. 전 그런 아들에 관해 애정과 집착이 남다른 편이기도 했고요. 아들이 수험 생활을 거쳐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을 땐 근처 상가에서 장사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축하 잔치를 벌일 정도였죠. 무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좀 촌스러운 축하 방식일지 모르지만 전 정말 너무나 기쁘고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잔치까지 벌였더랬죠. 남편 없이 홀로 장사하며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사는 일의 팍팍함과 고단함, 외로움 등을 모두 아들을 통해 보상받는 처였고, 그러다 보니 심정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더군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아니고 그런 기준치 따위가 있을 리가 없는데도 제 기준에선 제 아들이 세상 최고의 아들이었죠. 어찌 보면 어리석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가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는 버팀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명문대생이 된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이 녀석이 연애를 시작하더군요. 대학생이 연애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 연애하는 상대라는 여자아이의 가정 환경이 무척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게 일체 함구했었습니다. 아들, 보니까 넌 연애하느라 요즘 정신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잔소리하려는 건 아니고 네 여자친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엄만 내가 지금 뭐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물으세요. 네가 하도 그 아이에게 푹 빠져 보이니까 그렇지. 사람 일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벌써 걔랑 사귄 지 1년이 넘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도 궁금해서 그래. 엄마가 직접 보시면 무조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말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 애니까. 네 눈엔 지금 걔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겠지. 그러지 말고 부담 전혀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셋이서 식사나 한번 하자꾸나. 가게로 한번 데리고 와. 엄마가 걔한테 신발도 몇 켤레 선물해주고 하면 좋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은 한 며칠 망설이더니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데리고 왔더군요. 첫인상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생김새도 참하고 성격도 온화해 보이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영문과에 다닌다고 했는데 졸업해서 영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 아이의 장래 희망도 솔직히 시어머니 될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와 인사하고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마음껏 고르라고 말한 뒤 신발도 여러 켤레 선물해 주었습니다. 얘 희선아, 너희 엄마 신은 신발도 골라봐. 엄마 취향은 딸들이 잘 아니까 네가 골라가서 선물해 드리렴. 아들의 여자친구는 기뻐하면서 자기 엄마 신발도 골랐고 전 그의 엄마에게 드릴 신발도 포장해서 가지고 가게끔 했죠.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간 자리에서 그래, 듣지 않니 양친 부모님 슬하에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네, 남동생은 부모님 계신 고향에서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 네 고향이 전주라고 했지? 부모님은 그럼 전주에서 어떤 일을 하시니? 저희 부모님이요? 그게 두 분 다 무속인이세요? 뭐라고? 무속인? 아직 경일이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네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무속인이세요.
전 저녁을 먹다 정말 입에 있던 음식을 하마터면 뿜을 만큼 너무 놀라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하필 무속인이라니. 그것도 부모님 모두가 그렇다 하니 이게 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정말 그 자리에서 어른 유신을 지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여자아이를 돌려보내고 아들과 당장 집으로 돌아왔죠. 평소에 직설적이고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성향의 저였기에 그날 평정심을 유지하고 웃는 얼굴로 그 여자아이를 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그 여자아이도 분명 망설이다 부모님 직업을 말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런 아이에게 대놓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부모님이 무속인이라고? 너 그런데 우리 아들 만난다는 거니? 당장 헤어져.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어린 여자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손까지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불어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아들과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아들에게 듣자 하니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무속인이라 거의 주말 부부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직업도 같은데 왜 주말 부부냐 물었더니 각자 다른 신을 모시고 계셔서 신당도 다르고 뭐 치성을 드린다고 다니는 산도 달라서 그렇게 지내신다던데요. 넌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나겠단 거야? 넌 무속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 그냥 사주만 푸는 사람들도 아니고 듣자 하니 신전 보고 굿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신을 모시는 사람들 무당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그리고 보통 대를 이어 자식들까지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나중에 무당 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너 그래도 걔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어? 말해봐, 이 철없는 자식아. 전 평소 고함 한 번 안 치던 아들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고 말았습니다. 평소 이성적이고 제가 아는 친구들과 그런 무당집에 점을 보러 다녀왔다고 하면 엄마 똑똑하신 분이 왜 그런 무당집을 다녀요? 뭐가 궁금하고 걱정되셔서요. 제가 공부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갔고 열심히 해서 제 앞가림도 잘하면서 살 건데 그런 돈 있으면 어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도 내세요 엄마.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때로 절 가르치는 아들이었는데 평소 아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여자친구 부모님의 직업이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 분명 엄마가 어디 점 보러 다녀왔다고 하면 그런 돈 있으면 낭비하지 말고 어디 기부라도 하라고 하던 애 아니냐? 네 여자친구 부모님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무속인이라는데 너 뭐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엄마, 솔직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남들에게 딱히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너 한순간에 말이 바뀐다? 왜? 여자친구 만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든? 엄마, 솔직하게 말하면 무속은 미신이란 내 가치관에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어요. 저 그 애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너 정말 미쳤어? 뭐 그래. 남자가 여자 만나 연애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엄마라고 뭐 소시적에 연애 안 해본 줄 알아? 네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도라는 게 있고 선이라는 게 있어. 집에 돈이 없어도 좋고 부모님이 설령 안 계셔도 상관없어. 그런데 무속인은 절대 안 돼. 너 결혼해서 네 자식이 무당된다고 신내림 받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 네 여자친구가 그리 될 수도 있어. 작두 타고 굿하는 여자가 와이프여도 너 그거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제가 아무리 아들이어도 그런 말씀은 막 하지 마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요. 뭐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관해 그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 희선이 너무 사랑해요. 설령 희선이가 내림굿바다 무당이 된다 해도 저 상관없어요. 그런 이유로 걔를 버리는 일은 저 절대 못해요. 이 녀석이 진짜 너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너 하나 보고 여태 살아온 내게 너가 이런 불효를 해? 제발 정신 차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사랑은 한때고 다 지나가는 감정이야. 한여름 소나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당장 희선인지 모식인지 하고 헤어져. 전 그렇게 생전 야단 한 번 안 치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 달 넘게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인데 무속인 집안의 딸과 연애를 하고 게다가 흠뻑 빠져 장래를 도모하는 아들이었기에 잠이 한숨도 오지 않고 정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이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자아이와 만남을 지속했고요. 아들과 전 생전 처음 냉전을 치르면서 몇 달 가까이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는 상태로 냉랭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헤어지라고 말이라도 하려고 치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들이었고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결국 나중에 고함이 오가며 끝나는 결말을 알게 되었기에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그런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의 감정이 무뎌지고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되길 그냥 그렇게 바라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 여자아이 역시 귀한 집 딸내미인 것은 맞겠지만 엄마 입장이라는 것이 어디 그런가요? 이기적이라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의 엄마인 저에게 아들의 행복한 미래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아이가 드디어 폭탄 고백을 하더군요. 엄마, 저 희선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천천히 드리려고 했는데 미룬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엄마에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너 지금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 그 애와 결혼하면 뭐 생활을 꾸려나갈 방도라도 있니? 대책이 있어서 너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희선이가 부모님이 증여해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집이 넓다고 맨날 혼자 잠드는 건 무섭다고 한다고요. 거처는 희선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 살면 되고 제 용돈, 희선이 용돈 합치고 아르바이트 좀 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너 정말 정신이 나가도 있는 대로 다 나갔구나. 뭐? 대학교 3학년생이 결혼? 넌 군대 면제받아 그렇지. 다른 애들은 다 군대가 있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뭘 어쩌겠단 거야. 게다가 무속인 집안 딸하고. 너 엄마가 그냥 하는 말 아니다. 당장 그 애와 헤어지지 않으면 엄만 정말 더는 살기 싫다. 더는 이 꼴 저 꼴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그 애를 택하던지 엄마를 택하던지 너 알아서 하라고. 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하긴커녕 감정이 깊어져만 가는 아들아이를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급기야 그날 저녁 집을 나가버렸고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그 사건은 아들이 가출하고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가출해버린 아들이 전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아들 친구들을 수소문해 찾아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죠. 아들 친구들은 뭔가 약속이나 한 듯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더군요. 그 중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저희 집에 놀러오고 저와도 사이가 가까운 아들의 불알 친구 한 명이 겨우 이실직고 했습니다. 방학해서 여자친구랑 어디 시골에 여행 간다고 하던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살다 온다고 했어요. 여기요. 이게 거기 주소예요, 어머니. 고맙다, 민영아. 네가 아니었음 아줌마가 요즘 걱정이 많아. 아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경일이 성격 아시잖아요. 뭐에 하나 꽂히면 물불 못 가리고 아무 말 안 듣는 거. 일단은 너무 반대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아줌마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힘들다고. 경일이도 요즘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여자친구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요. 아들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또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들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평소 못된 아들도 아니고 엄마 말을 거역하는 아이도 아니었기에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전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아들을 타일러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들, 네 심장을 그간 엄마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우리 서로의 입장을 하나씩만 받아들이기로 하자. 네가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 엄마가 잘 알겠어. 네가 가출을 감행할 만큼 진심이라는 거 엄마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희선이와 교제하는 거 엄마가 허락할게. 대신 결혼은 우리 좀 생각해보자. 아직 너나 희선이나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거 너희 둘도 잘 알잖니. 무턱대고 반대하면서 소리 지르는 일 엄마 안 할게. 여자친구로 희선이 인정할 테니까 일단 엄마한테 전화부터 해. 전 그렇게 아들에게 문자를 남기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집을 나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걱정만 점점 쌓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은 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경일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여기 진주 경찰서인데요. 제가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경찰서로 갔을 때 경찰들은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엔 아들의 여자친구 가족들도 도착해 있더군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두 사람이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실종된 강 어귀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신발과 유서입니다. 신발 아래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수색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사람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을 세워서라도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저도 아들의 여자친구 가족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터뜨리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속에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고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여자의 집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치러야 했습니다. 전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빠져 거의 운신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고 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거의 산송잔처럼 살아가는 저에게 친정 엄마께서 자식 잃은 네 심정이 오죽하겠냐만 미수가 너도 엄마하고 아버지 딸 자식이다. 우리가 늙어서 살아있는 죄로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염치 없는 말이다만 손주 저렇게 떠나보낸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너마저 잘못되면 나랑 너희 아버지도 세상 더 살지 못한다. 그건 기정사실이야. 미수가 그러니까 늙고 병든 네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기운을 차리렴. 이 애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마. 아휴 내 딸 미숙이 아휴 이 불쌍한 것. 그렇게 울며 애걸복걸 하다시피 저에게 식사를 권하시며 우는 엄마였습니다. 나이 드신 친정 아버지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시며 저에게 정신 차리라 하시는데 전 정말이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 잘못으로 내 반대로 하늘나라로 떠난 내 아들.
그 애를 따라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나이든 부모님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도무지 도리가 아닌 일이어서 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식사도 하고 다시 장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버틴 시간이 벌써 10년. 아픔과 슬픔의 감정들은 시간 속에 무뎌지긴 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을 하루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서. 아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엄마를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버릴 수도 없어 둘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불효막심한 우리 두 사람은 부디 있고 부모님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 아무런 억하심정도 억울함도 없다. 그런 말을 유서에 적어두었더군요. 전 아들이 남긴 유서를 지금까지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서를 꺼내 읽을 때면 통안의 눈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아들은 보지 못했던 걸까? 조금만 더 일찍, 하루만 더 일찍 문자를 보냈더라도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조금만 더 일찍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걸. 미래가 걱정된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관해서 왜 그렇게 속단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까? 내가 과연 엄마로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화가 나서 전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면증 약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여서 태어나고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죠. 의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속내를 털어놓으며 어느 정도 심각한 죄책감과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떨쳐낼 방안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 마음의 병이 화를 부른 건지 전 최근에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몸이 아파 힘든 절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동서와 또 동서의 아들 조카인데요. 한날은 제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흥분한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힘든 몸을 겨우 추스르고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아니었다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날 저의 컨디션은 최악이었죠. 그런데 병문안이랍시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동서와 조카가 대뜸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형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먼 길 걸음을 했네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니 대체 그게 뭔데? 형님 지금 암투병 하시는데 예후가 그리 좋지도 않다고 병원에서 그리 말했다면서요? 해서요. 실은 형님이 죽으면 형님 그 알짜배기 재산들 물려줄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하게 정신 또렷하실 때 그때 처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고민은 됐는데 어차피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이 제가 되는 것이 제일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해서요. 또 제가 최근 사업을 시작해서 솔직히 자금이 많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는데 이왕 물려주실 거 지금 상속해 주시면 제 사업에도 도움되고 또 사후에 증여하시는 것보다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이득이고요. 형님 아들 죽은 지 10년이에요.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고 여기 사인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서 계약서까지 준비해 와서 내미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처음엔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전 정신을 차리고 할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동서하고 영민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뭐 나한테 돈이라도 한 푼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네. 우리 부모님 연로하시지만 버젓이 살아계시고 난 친정 오빠도 있고 게다가 난 내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어. 좋은 곳에 기부해볼까 그런 궁리는 하고 있지만 아니 형님 기부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 주신단 말씀이세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가족들이 버젓이 있는데 너무한 처사 아니세요? 그런 건 경우가 아니죠. 경우가 아니라니. 경우가 아닌 건 그쪽 같은데.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는데 순간 너무 놀란 동서와 조카는 입에 개거품을 물 정도로 뒤로 발랑 낮아빠져 버리더군요.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은 7살짜리 아이와 등에 또 갓난아이를 업은 상태로 방문 앞에 떡하니 서 있더군요. 전 이게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질 않아 한참 동안 아예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일아, 너 진짜 경일이 맞니? 엄마 아들 경일이 맞아? 엄마가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지? 엄마, 저 경일이 맞아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사라진 제 불효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황을 좀 수습하고 아들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끔찍하고 슬펐던 사고의 날, 아들과 여자친구는 사실 동반으로 진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상황을 거짓으로 연출한 거였더군요. 양쪽 집안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외국 먼 나라로 떠나자 어린 마음에 그런 약속을 했더랍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런 약속을 하고 본인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한 뒤 해외로 출국할 자금까지 마련했다는군요. 내가 하도 그때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데다 하도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니 그대로 한국에 있다간 이별을 중용당하고 말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과 여자친구는 아일랜드의 구석진 동네에서 조그맣게 한인 민박을 운영하며 그 긴 세월을 부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서 큰아이가 7살, 아들의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채 돌이 되지 않았더군요. 희선이는 왜 보이지 않냐고 네 처는 어디 갔냐는 저의 물음에 엄마, 그 사람 둘째 아이 낳다가 타지에서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실은 둘째 낳기 전에 한국에서 어렵게 소식이 닿아 그 사람 부모님이 아내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려서 그냥 입양해온 딸이 아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소식 듣자마자 아내는 당장 한국으로 귀국하자 했고요. 제가 부모님 친딸이 아닌 걸 알게 되면 엄마가 더는 결혼 반대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둘째 낳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는데 출산하다 그만. 너희들 그런 선택하기 전에 엄마가 보낸 문자 메시지 못 봤니? 엄마가 분명 너희들 교제 허락한다고 그런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왜 하필? 엄마, 전 그런 줄도 모르고 희선이와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 둘 다 휴대폰을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동안 와 있는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건 보지도 않았고요. 죄송해요. 그때 휴대폰의 문자를 확인만 했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두고 누굴 탓하고 누굴 문제 삼을 시기도 지나버렸단 생각이 들어 전 한참을 아들을 혼내다 관두었습니다. 옆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던 조카와 동서는 정말 얼굴이 북쪽의 소나기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동서, 그리고 영민이 너도 잘 들어라. 보시다시피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 경일이가 살아 돌아왔어. 게다가 손주들까지 2명이나 데리고서 말이야. 상황이 이런 거 알았으니까 이 계약서는 당장 가지고 돌아가 주게나. 앞으로 저희 엄마 앞에 그런 경우 없는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만들 돌아가 주세요. 동서와 조카는 얼굴을 붉히며 뒷공무니 빼듯 당장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참 그렇게 난감하고 억울한 얼굴로 무슨 복권이나 당첨됐다 취소된 사람들처럼 집으로 가버리는 두 사람을 보니 뭔가 좀 고소하면서도 웃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서와 조카는 그 후로 저희 집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식적으로 제 병에 관한 안부를 묻는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걸려오던 전화도 일체 하질 않더군요. 전 일단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뻤지만 여자친구인 희선이 이젠 며느리라 불러야 할 그 아이가 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에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찌되었던 희선이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했고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그 아이의 고향인 전주를 찾아갔죠. 희선이의 가족들은 믿지 못할 소식을 접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을 보며 생전에 희선이를 많이 닮았다면서 한참을 끌어안아 또 울고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아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제가 암투병 중인 것을 알고 엄청 걱정하면서 제 병간호를 자처해서 해주었죠. 아들이 있어서 간병인은 그만두게 하고 일단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손끝 야무지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데다 경험이 풍부한 시터를 잘 구하게 되어서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전 외롭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병을 하다 일단 아들이 살아 돌아와 간병인 노릇을 자처해주자 기분 같아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암이 없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항암 치료에 좋은 음식들을 동분서주 구해와서 저에게 열심히 먹였고 전 반년 정도 투병하다 기적적으로 암 완치로 기분 좋은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손주들 재롱을 본다고 하루하루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지낸 덕분이란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엄마, 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살아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암투병한다는 소식 듣고 내가 그런 나쁜 거짓말을 해서 사라졌던 바람에 죄를 받아 엄마가 꼭 그런 병에 걸리신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렇게 완치가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네가 곁에서 엄마를 살뜰히 보살펴줘서 그렇지. 아들은 보통 엄마 병간호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던데 우리 아들은 10달 부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 그렇게 간호를 잘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젠 내가 건강해졌으니 네 아이들 잘 돌봐주마. 너도 늦었지만 빨리 공부도 마저 마치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직장도 구하고 그래야지. 응? 엄마, 내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 다 되어가서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손주들 돌보려면 시간도 이제 없으실 텐데 그냥 엄마 하시던 장사를 제가 물려받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그럴 생각이 있니?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야 너무 고맙지. 엄마가 규모를 크게 불려놓은 사업이라 네가 잘 꾸려가기만 한다면 수입도 좋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게 사실이고 웬만한 월급쟁이보단 사업이 수입이 훨씬 좋으니 네가 마음만 단단히 먹는다면 엄만 얼마든지 오케이다. 그렇게 아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대신 제가 하던 신발 장사를 이어받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막상 장사를 한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내심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만 하던 아이라서 장사머리가 있을까? 공부머리와 사업머리는 전혀 다른데 기껏 제가 잘 일구어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이기도 해서 걱정이 컸었는데 장사꾼 어미 아들 아니랄까봐 아들에게도 여실히 장사꾼의 피가 흐르고 있더군요. 제가 노심초사하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아들은 장사의 적성이 아주 잘 맞는 데다 저보다 사업수단도 훨씬 좋았습니다. 전 그냥 매장을 넓혀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들은 공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고 매출도 제가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고 원래 상징처럼 제가 장사를 시작하던 매장을 그대로 두고 다른 오프 매장들은 창고 반 매장 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상권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 아들이었죠. SNS니 연예인 협찬이니 전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홍보 전략까지
아들이 앞세워서 제가 하던 신발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매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전 아들과 의논하여 제가 일군 자산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때, 전 저의 재산을 그렇게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손주 녀석도 2명이나 생기다 보니 전 재산을 환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워낙 좋은 뜻이었기에 아들은 상속 재산의 20%를 사회에 좋은 곳에 환원하는 데 선선히 동의의 뜻을 내비치더군요. 아들과 그렇게 협의하에 저소득층 아동들의 식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곳에 쓰라고 최근엔 기부 절차도 모두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엄마, 제가 그런 기막힌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 엄마 그렇게 사라져버려서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라져서 좋은 일이 하나 생긴 게 있긴 하네요. 좋은 일이라니, 그런 해괴망측한 말이 어디 있니? 난 지금도 네가 없는 10년을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게 짝이 없다. 다시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 절대 엄마 앞에서 하지 마. 아니,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엄마가 기부도 그렇고 좋은 생각 하신 것 같아서요. 시간이 흐르니 아들과 그런 말도 주고받는 날이 오더군요. 지금도 아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오금이 저리고 다시 반복하기 절대 싫은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더 일찍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걸. 내 입장만 생각해서 너무 극성스러운 반대는 좀 접어둘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손주들의 엄마, 살아있었다면 제 며느리가 되었을 그 아이가 못내 그립고 또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제가 마지막엔 아들과의 만남을 허락했었다는 것을 알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해서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죽은 며느리의 제사를 해서 전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아들과 한 집에서 기거하며 제가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게 도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주면 며느리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그날엔 그 아이가 생전 좋아했다는 잡채며 떡볶이 같은 음식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릴 생각입니다. 암환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건강관리에도 부쩍 신경 쓰는 요즘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나서 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장사도 다시 시작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솔직히 나이 드신 부모님 생각해서 억지로 버틴 거지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단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였죠. 그땐 정말로 그래, 그냥 내가 하던 일 하다가 운명은 제천이니 날 데려가는 그날이 오면 하늘나라 가서 그리운 아들 얼굴 실컷 보자. 가는 날까진 그래도 열심히 살다 가야 아들에게 덜 미안하니까 인간 도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죽는 날까지 버티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어린 손주 녀석들까지 생기다 보니 게다가 며느리의 부재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제가 건강해야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전 생전 안 하던 건강관리 한답시고 매일매일 운동을 거르지도 않고 또 건강식단을 고수하면서 자기관리 철저한 생활을 하고 있죠. 최근엔 제가 소유한 4층 건물의 꼭대기를 증축해서 아들, 저 손주 2명이 살 공간을 새로 꾸몄습니다. 옥상 정원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조그만 수영장도 만들어주니 손주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아들이 일찍 퇴근하는 날엔 옥상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가끔 친정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식사하곤 하죠. 아들이 사라지고 나서 산송장같이 살던 절 보시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아들과 손주들과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아주 다행이라 여기시죠. 경이라, 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나서 네 엄마 얼굴에 웃음꽃 핀 걸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요즘 가끔 와서 보면 네 엄마 얼굴에 웃음꽃 피지 않은 걸 보기가 힘들구나.
아유, 참 아들내미야 손주 녀석들이 주는 파워가 이렇게도 세다 세. 그렇게 농담하시며 흐뭇해하시는 엄마입니다. 저처럼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입장에서 아들처럼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은 그런 버팀목이 좀 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손주 2명이 더 생기는 바람에 이제 제 인생의 버팀목은 3명이 되었습니다. 버팀목이 늘어난 만큼 행복도 커지고 또 제 책임감도 커져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가 보살피고 챙겨야 할 자식과 손주가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드네요. 지금도 가끔 아들이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 나타나던 날의 기적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놀람과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요즘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할 땐 아들이 사라지던 날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꿈에서 깬 후 제 곁에 나란히 잠들어 있는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현실을 확인하곤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도 더 외우고 다시 잠에 드는 저이죠. 자식이란 손주란 이렇게 곁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과거 아들의 연애를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반대하지 말걸 하는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통해 그 과정에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한 줌의 지혜가 늘긴 한 것 같아 다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와 평안한 일상이 주는 감사함을 매일 실감하면서 죽는 날까지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로 엄마 노릇을 잘 해야 한다고 다짐해 봅니다. 큰 손주는 아들 녀석을 많이 닮았고 2번째 손주는 저희 엄마를 많이 닮았죠. 아들이 저와 같은 운명으로 배우자를 일찍 잃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 아플 때가 많지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은 그대로 두고 주어진 일상에 감사함에 자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보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